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8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오늘 출근길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의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사태 때보다도 더 클 것이다라는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보수정당 3년 만에 자유한국당이 간판을 내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했습니다. 3년 분열 끝에 미래통합당이 보수통합 논의 끝에 출범하게 된 건데 황교안 미래한국당 대표는 중도를 함께 끌어들여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다음 기사는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 부동산 정책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두고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총선에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장관회의에서 수용성 규제,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산, 성남에 대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오는 21일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가 관심인데 검사들은 이때 나온 회의 내용을 모두 다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미궁입니다. 29번째, 30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보건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면서 말 그대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런 미궁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수 대통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보수 진영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보수통합정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변천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리사과입니다. 사과는 형식을 갖춰서 직접 하는 게 가장 진정성이 클 텐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을 대신해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침묵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대신한 사과에 대해 언론은 이 전 총리의 대리사과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재판받는 판사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재판을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닐 텐데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8명의 판사 가운데 7명이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판사들, 이분들은 어떤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 기사로 시작을 해보죠. 29번, 30번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감염 원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29번 환자에 이어서 30번 환자는 29번 환자의 부인이었죠. 이분들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은 다 찾아왔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방역은 중국에 다녀왔던 전력이 있는 분들 네. 또는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분들 이 두 가지에 주력을 해왔죠. 네. 그러나 이제 발견된 29번, 30번 두 환자의 경우는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방역 체계에서 쓰는 말이지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생활 속에서 생활 주변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이걸 언제 따지는 어디서든 거잖아요. 내가 감염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지면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조금 완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네. 감염이 또 점점 조심스럽게 좀 일상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경계가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29번, 30번 환자의 이 상황을 정말 제압을 하지 못하면 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방역에 어찌 보면 실력 네. 그리고 이제부터 방역의 고삐가 더 조여져야 되는 건데 네.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건다. 그 점을 던진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29번 환자와 30번 환자의 감염 경로 또 현재 상태에 관해서 브리핑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초기의 경증 상태에서부터도 전염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사회 전파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체계에도 2월 18일부터 검사 항목에 코로나19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기관 확대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들어봤는데 감염 경로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한 종로에서 지금 30명의 확진자 가운데 5명이 종로에서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로 골목 구석구석에 대한 방역 작업을 보건당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종로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님?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도 예를 들면 경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제 무연결 환자라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종로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좀 많이 밀집돼서 유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히 이제 면역력이 좀 약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위태로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방역을 잘 한다면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무연결 환자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3중고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좋다고 얘기했다가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로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3자 감염이나 제3국 감염이나 역순환 확진 같은 게 벌어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 배후 국가들인데요. 이 국가들 같은 경우도 감염의 수위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잠복기가 있고 무증상, 경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이 옆으로 확산됐을 때 발견될 수 있는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등장한 건데 하필 이것도 좀 종로라고 하는 지역, 네. 특히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보면 긴장을 놓치는 순간 네.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정부가 좀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부분과 관련해서 좀 긴장을 놓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사회로 전파되게 되는 순간 정부는 이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빨리 29번, 30번 환자가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좀 체크를 하고 그 선조적이고 좀 과감한 좀 방역 조치들을 갖다가 종로를 위시한 그 주변 지역까지 확장해서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 종로는 뭐 서울의 중심이죠, 말 그대로. 최근에 뭐 총선 시즌과 맞물려서 굉장히 또 부각되기도 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종로가 이른바 슈퍼 전파지의 확진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가 중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려 7만 명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살펴보면 7만 명을 어떻게 격리할 것이냐, 개강에 비상이 걸린 대학들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했던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됐다는 건데 대학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 아니면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윤기천 변호사님.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예.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그 1학기 휴학 이런 걸 권고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대학교의 기숙사의 수용 능력을 감안한다면 예. 재학생들의 불안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게 잠복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휴학을 권고하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고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숙사의 수용 능력 제한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종로 관련해서도 사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 관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 중국인 학생이 3,800명이고요. 한양대에도 2,4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전 학교의 학생 수가 한 12,000명 정도 됐던 것, 뭐 12,000명에서 한 15,000명 됐던 것 같은데 그럼 한 4,000명 가까이가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중국 유학생이, 변호사님? 근데 그게 이제 유학생이 많게 되면 기숙사에는 한 1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그 주변에 이제 뭐 하숙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역 상권에 도움이 사실 되죠. 네. 그런데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건 차치하고 나중 문제고 일단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학을 유도하는 방법이 좋고 이것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업무 보고를 하면서 메르스 사태 때보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앙일보가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디스가 코로나의 충격이 확산돼서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애초 2.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0.2%포인트 정도의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지열 변호사님,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도 좀 한산해 보이고 경기가 좋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르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네. 생각보다 정부의 대처가 좀 늦어지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생겼었던 거죠. 근데 그때의 공포감 같은 것들이 사실 예. 이제 치명률 같은 것만 놓고 따져봤었을 때는 메르스 때보다 코로나가 그보다는 훨씬 낮고 비교적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메르스 때 이 자칫 소홀했다가 어떤 일이 생겼던가 이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생하게 몸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긴장하고 야외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메르스 때는 발원지가 중동 지역이었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국처럼 우리와 교역량이 바로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까지 학생 수만 7만 명이라고 했고요. 관광객 비중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 차지하는 게 지난해는 34.5%, 교역량 27%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지 공장들이 가동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만 따져봤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있다는 건 분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연장시킬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이라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코로나 자체의 확산도 막아야 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대비해서 이 공무원분들을 다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관련해서 그래서 윤경호 의원님 추가 경정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선 또 예산 짠 게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어떤 추가 경정 예산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 10조 원, 또 사스 때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즉각 나왔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사실 1분기에 지금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고요. 예. 올해 자체가 512조 슈퍼 예산인데 네. 여기에 또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다. 예산 아직 집행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추가 경정 예산이냐. 그리고 재정 건전성.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여지가 더 많으니까 아무리 급해도 사실 그 얘기를 쉽게 꺼내지는 않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경제장관 회의 끝난 다음에 그 관련 질문을 받고 예. 강하게 손을 그었어요. 추경은 지금은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무디스가 지금 성장률을 저렇게 즉각 하향 조치를 한 거는 예.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이미 관광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앵커가 얘기했듯이 내수가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식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고 대외 활동 자체를 전부 안 할 정도로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 그것도 영향이 크지만 네. 지난번에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우리 경제의 지금 주축 산업이 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예. 생산의 공급망이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왜냐?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품을 싸게 조달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걸 완제품을 팔아서 지금까지 꾸려왔는데 중국이 지금 한꺼번에 가동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 전체 생산망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중국이 왜 우리에게 영향이 크느냐? 아까 양지열 변호사도 언급하셨지만 교역량도 많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인접국이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바로 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도 많이 오고 교역량도 많고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관련이 많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렇게 하향 조치를 했는데 사실 영국의 어느 경제 분석 기관은 무려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까지 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계속 이어져서 실물 경제 뭐 모든 게 다 얼어붙는다면 네. 그때는 추경 아니라 뭐라도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추경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난 20년, 30년간 고도 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중국 덕을 많이 봤죠. 근데 이렇게 중국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수 경제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갈지 우리가 시험대에 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마지막 관련 소식은요.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지금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 승선해 있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고 있죠. 이런 그 조치는 뭐 우리 한국인이 어디 해외에 있더라도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김종욱. 네, 뭐 좀 상식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당장 뭐 그 일본 크루즈의 누계 확진 환자가 454명 정도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분 중에 14분 중에서 뭐 다 그중에 이제 대부분 분들은 지금 뭐 그 생활 거주지가 일본에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한 건강, 안전, 생명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전용기를 갖다 보내서 하는 건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뭐 다른 예. 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저렇게 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상황 자체는 악화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저런 체계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 신뢰를 가질 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측면 하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경희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5명 학생 중에서 거의 중고 학생이 어느 경우는 많은 경우는 10명도 되고 5명도 되는 경우가 분명히 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교육 당국에서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이드라인만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대학 사회에 오게 되면 그 유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생활하고 지역사회 같이 움직이는 유동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책 아니면은 그 대학과의 당국과의 어떤 협력 시스템, 지자체와의 협력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대학 사회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안전망들을 만들어냈을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대통령이 말씀한 전용기를 통해서 일본 크루즈선의 한국인들을 귀국시키는 조치를 필두로 해서 좀 전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좀 감염 체계를 막을 수 있는 힘들을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인가요? 봉준호 감독이 귀국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국민들께 박수를 친다고 했는데 이번 위기 여튼 잘 극복해 나가야겠죠.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이번엔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인데요. 보수 분열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공식 출범식을 가졌는데 출범 장면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새로 창당하는 제1야당에는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며칠 사이에 정당을 2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분열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는 소식인데 총선이 이제 57일, 오늘부터는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113석을 가진 보수 단일 야당이 생기게 된 셈이죠.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하튼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보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필요 조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나머지는 이제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심사대인데요. 어쨌든 기존에 분열돼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1대1 구도가 형성이 안 되게 되면 네.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열망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 예.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과연 새 인물들을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인가가 두 번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들면 각 제 세력이 통합당에 들어왔는데 그 각 제 세력의 예전 얼굴들이 또 공천장을 받게 되면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인물들이 공천장을 받을지가 다음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한국일보가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수 통합에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도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인 거죠. 한국일보는 그 해답이 개혁 공천에 달렸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과 새로운 보상이 합쳤을 때 각각의 정당이 받았던 정당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낮은 정당 지지율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게 각각의 층에서 예. 제대로 된 시너지를 이루는 통합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예전에 있던 이 떨어져 나갔던 뭐 나가서 이제 새로운 뭐 당을 창당했던 분들이 그냥 회귀하는 정도로 볼 것이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도 보수를 지향을 했었는데 네. 그 새로운 보수당이 추구했던 어떤 그 밝혔던 것들이 과연 미래통합당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뭐 네. 회의라기 당장의 반대라기보단 지켜보겠다, 관망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전히 통합을 했지만 그냥 황교안 당대표 체제 내에서 흡수의 형태로 보이면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뭐 공천이 됐던 당에서의 역할이 됐던 변변하게 맡은 것이 없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고 과거에 뭐 친박으로 뭐 대표되는 특정 계파의 분들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건 통합이 아니라 그냥 한쪽의 표를 총선만을 위한 일부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통합이었구나라는 네. 판단을 받으면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큰 기대를 안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일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이 새로운 모습들을 좀 가능한 많이 보여준다라면 네. 이게 좀 달라질 것인데 결국 핵심은 제가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도 새누리당도 그랬었고 당내에 아주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처럼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내려놓느냐에 달리지 네. 않을까. 이미 수도권이나 PK에서는 좀 변하는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TK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수정당, 우리나라는 뭐 크게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양당을 기본으로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 왔는데 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정당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에서 3당 합당 민자당 이후 5번째라고 했는데
보수정당 당명 변천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자유당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총재가 합의를 하면서 3당 합당을 했고 이후에 어떤 정당을 거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치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칸을 좀 비워놨습니다만 너무 쉽나요? 한번 이 어느 정당이 있었는지 은경호 의원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정치부 경험도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저 잘 생각이 안 민주자유당 나는데? 시절에 네. 사실 정치 일선 현장에 있었어요. 네. 총선 대선도 경험을 해봤고 민정당,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뭐 이게 합쳐졌는데 네. 그 중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이때 그만큼 사실은 예. 어찌 보면 이 보수 정당의 명맥이 유지가 돼 왔지만 네. 그게 저에게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네. 만약에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 아닌 평상시였다면 네. 이렇게 당이 합쳐지면 뭐 이념이나 가치, 정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아마 주문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총선이 불과 57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반문재인의 기치하에 다 모여라. 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수의 명맥을 잇는 정당들이 계속 오지만 지지층에게는 어필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나머지에게는 과연 얼마나 어필을 할 건가. 그렇죠. 그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요? 저희 사실은 작은 글씨로 커닝은 좀 했습니다. 아, 이때 당시에 세계화를 기치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명이 오래 가지 못해서 아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95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2년 정도가 존재한 정당이었는데 IMF 외환위기를 부르면서 이때 당시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회창 총재가 또 중심이 돼서 한나라당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이제 공천이 이번 민주통합당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통합당 2명의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산과 경남, 그러니까 이른바 PK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래서 TK 지역으로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출마 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보다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진 영입을 위한 세대 교체에 숨통을 틔우고 물꼬를 열어주는데 제 자신을 던지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래통합당은 영남권에 대한 공천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영남권은 미래통합당의 근거지죠. 가장 많은 지지 기반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선 불출마 의원들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TK 지역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욱 교수님은? 저는 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실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진방 논쟁이 가장 중요한 공천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정갑은 유기준 국회의원의 불출마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중심 지역인 PK 지역에서 스스로 예를 들면 불출마 선언을 한 거니까 어떤 TK 지역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서 상당히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보수 진영이 통합을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개혁 보수의 길을 걷자 그걸 통해서 소위 새로운 당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앞단에 있는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얘기했을 때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네. 소위 그 창당을 하면서 얘기했던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 그다음에
확장이라고 같이 저는 이분들에 대한 물갈이가 없이 중도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과정에서 소위 합리적인 보수층, 그다음 중도 유권자층 같은 경우가 지금의 과거의 새누리당이죠. 네.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릴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었을 때 소위 확장이라고 하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수 새로운 통합 정당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TK 지역에 있는 물갈이를 통해서 탄핵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의 결정 사항들을 유권자에게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분과 관련해서 저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TK 진영에 있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또 한 번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깊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걸 극복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의미한 과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 TK 지역에서 공천, TK 지역은 민주통합당이 여튼 가장 강점을 보인 지역인데 어느 정도 공천 물갈이 폭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통합 대회는 상당히 이목을 끈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죠. 통합 대상인데 통합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기준 의원, 이 유승민 의원이 뭔가 좀 가슴에 좀 남은 앙금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분권, 공천권을 전부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통합 이후에 당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TK까지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 예. 아마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당의 공천 색깔이나 공천 쇄신 정도를 좀 보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이 현재 당의 강령등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리적 통합만이 아니고 실제 법치에 근거한 공정사회 구현이라든지 네. 아니면 민간 주도의 경제론 또는 대북의 핵 억지 정책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당 정강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공약도 또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국민들이 아마 조만간 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주요 직책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총선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지도부에는 들어오실 것 같지 않고 이미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지도부보다는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관계 등 여러 가지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선대위의 큰 역할을 담당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과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을 대신해서 사과한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조 위에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개인 차원의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죠, 서울 종로 부암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민주당의 상임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 거죠. 사실 임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해찬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이해찬 대표는 침묵하는 대신 이낙연이 대리 사과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 또 이 이해찬 대표는 침묵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뭐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임 교수의 칼럼 자체가 나왔을 때 좀 네.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형사 절차로 가져가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로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공당이었다면 공당의 입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칼럼 내에서 뭐 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풀었어야지 왜 그걸 검찰로 형사 고발로 들고 가는지 좀 분명히 과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도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켰던 거는 임미리 교수 측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 잊혀버렸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스스로 빠진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적당한 전에서 타협하는 선에서 또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섰던 경우는 대표 이름으로 나갔기 네.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 공식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처럼 왜 그걸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갔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낙연 지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 자격으로서 이 사과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절차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다 변호사인데 요새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우리나라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분들은 오히려 일이 좀 많이 늘어난 건 아닌가요, 윤기찬 변호사님? 이 일은 늘었죠. 예. 수입이 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인가 보죠. 네, 농담이고요. 예. 사실 이제 정치를 자꾸 법정으로 또는 수사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임미리 교수의 저 칼럼은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정권 심판의 개념이 있고 그것은 특정 정권 심판이라기보다는 선거 갖는 의미를 달리 해석하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 의해서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선거 문화 말고 한 선택을 하나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된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심판까지 마무리 짓자. 이것이 국민의 역할이다. 이런 취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선거 의미고. 그렇다면 이것을 선거 운동으로 여기고 고소고발을 갈 것이 아니고 아까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 이런 부분은 언중위에 제소하면 되는 것이라서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고 네.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측면까지 넘어가면서 일이 커졌다라고 보고요. 지금 당대표께서 사과를 하고 이 부분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적 책임을 묻는 것이 뒤에 이어지는 그 지지 세력에 의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임미리 교수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막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명확한 사과가 좀 필요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미리 교수는 관련해서 이번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와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수용하겠다. 다만 당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경호 의원께서는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이번 사태가 이제 한쪽에서는 오만함, 한쪽에서는 겸손함. 예. 이제 이 두 키워드가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왜 사고가 나오지 않느냐? 이건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그리고 당 대변인 또 공보국 뭐 이런 라인들이 이번에 네. 어찌됐든 정치로 이걸 풀지 못하고 무조건 고소 고발 네.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비난에 휩싸였는데 만약에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 그 사과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책임을 물어라라고 뒤이어서 나오는 그 사태를 아마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당과의 정치적 공방이 확산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당내 문제를 떠나서 그다음에 지지층으로부터의 비판을 떠나서 야당이 그걸 아마 역공세를 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조금 더 위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이 새의 눈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 나중에 선거에 이 국면이 도움이 됐을지 아니면 해가 됐을지 그건 아마 자신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지금은 지지층과 비판층이 워낙 강하게 예.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당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이 국면이 잘 넘어가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나비 효과가 됐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관련 움직임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강서구 갑이죠. 이 지역에 김남국 변호사, 이 인재 영입 케이스였는데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에 도전하겠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욱 교수님? 일단 김남국 변호사 본인 말에 의하면 네. 뭐 세간에 나오고 있는 금태섭 의원에 대한 표적 공천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 본인은 아니다. 네. 본인이 젊은 정치인도 정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의 평가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정봉주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쪽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등장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김남국 변호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위 이 지역과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에 대한 표적 공천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다른 부분을 익히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저는 참 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연초에서 이제는 제발 좀 조국 전 장관을 그만 놓아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불구하고 계속 조국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분은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소환을 해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준거틀로 마련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아시겠지만 당연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당의 기울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다양한 이야기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을 통해서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네. 핵심적인 가치인 거죠. 그렇다면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하나의 목소리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금태섭이나 조응처동 같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 문제 관련해서 아무런 발언도 안 했다면 이 정당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토론의 문화가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전 다 강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변호사가 본인이 그렇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저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가서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 아주 그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조국 전 장관을 불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네. 저는 오히려 김남국 변호사의 판단이 이 민주당에게 훨씬 더 악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한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세계일보 사면에서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을 달았죠. 강서 갑과 남양주 병 또다시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 갑과 남양주 병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병과 강서 갑은 각각 금태섭 의원과 지금 조응천 의원이 지역을 맡고 있는 곳인데 검경개혁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사람이 민주당에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천을 좀 그 현역 의원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것 같아요. 임 변호사님. 근데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게 언론에서 네. 자꾸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하고 검찰 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 중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추진했던 쪽이 주로 강조를 줬던 쪽이 검찰 개혁 쪽이기 때문에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인 것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사실 김남국 변호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 저희 뭐 방송 패널로도 아주 네, 많이 활약을 그렇죠.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들을 좀 많이 찾았던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뭐 좀 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선택의 여지가 많았던 곳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남국 변호사를 놓고 마치 조국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을 두고 그 금태섭 현역 의원과 맞붙기 위해서 저게 표적 공천이 됐다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자극시키는 게 네. 아닌가.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김 변호사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저게 당의 선거 전략하고 맞물린다고 보는 것이요, 민주당에.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훨씬 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후보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관계, 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어떤 멘트 이런 것들 종합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네. 그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평가를 고려해서 공천에 반영할 것이고 남양주하고 그 강서갑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양주 그동안 같은 민주당 경우에는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했었던 곳이고 민주당에서도 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으로 꼽을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좀 수월하게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남양주 지난번 180표 차이로 이기긴 했어도 그게 최재성 의원이 또 오랫동안 하셨던 네네. 지역이라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 개인의 현재 의원의 개인의 역량보다는 어떤 그 전반적인 지지세, 어떤 당원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할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일보 3면에서 이런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국 백서 김남국 금태섭 지역구를 거론했고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이분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갈 리가 없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번에도 뭐 뼈 있는 논평을 내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는? 글쎄요. 또 조국을 언급하고 또 문바를 언급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 네. 저는 뭐 진중권 교수가 미학자고 철학자고 해서 네. 한때는 굉장히 뭐 핵심을 잘 짚어내는 네네. 그런 걸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떤 연유든 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는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서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마디씩 거론을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본인의 이 몸값이나 아니면 말의 귀중함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점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굉장히 그 뼈아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데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해놓는 발언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번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욱 교수님? 예, 저는 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과유불급하다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방식 자체가 일정하게 초반에 통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좀 공감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어떤 부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보면 진중권 교수는 그런 거죠. 기성 정치권,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일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한 건 뭐냐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비락 같은 거겠지만 김남국 변호사의 그 지역 출마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주광덕 의원이죠. 예. 조국 지금 여기 나오는 김용민 변호사가 네. 공천한 데가. 근데 김용민 변호사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으니까요. 예, 이분과 관련해서 김용민 변호사는 지금 시사평론 방송을 진행하는 전 방송인 김용민 다른 분이 아니죠.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걸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조국 네. 전 장관 문제가 흘러가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저격수였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표적 공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네. 여전히 민주당이 아직도 거기에 예를 들면 머물러 있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래 교수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촛불 정부 답게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서 권력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검찰개혁 같은 걸 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국민 주권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에게 더 많은 주권을 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민주당이 촛불 정부가 그만큼 그 답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목이 메어 있다면 네.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 노동자의 문제,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전력 투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던지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진종욱 교수처럼 저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비판적인 방식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대안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민주당이 삼지 않는다면 전 진종욱 교수의 얘기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총선까지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이런 논란이 글쎄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까요? 불리하게 작동할까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윤기찬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죠. 그러니까 저는 현 정치 세력에 의한 그 정치 지형 자체가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정치권에서는 이를 또 도외시하고 선거 전략을 짜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행한 인사권에서 조국이 나왔고 네. 대통령이 원했던 검찰 개혁에서 또 조국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국 장관의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판단 문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중도층을 끌고 가서 그 정권 뒷받침할 수 있는 의원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실 이 부분 금태섭 의원 같이 어떤 그 정당 내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분들을 좀 사실은 크게 더 대우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각 정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대우는 사실은 정치 발전에도 그렇고 선거 전략에도 사실은 마이너스일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총선 이슈로 계속 연결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통합당 통합당 보수 진영의 통합당이 이걸 더 이슈화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검찰 개혁은 조국 전 장관은 별개로 물론 조국 전 장관이 그 실무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빠져나갈 수 없다는 부분이 딜레마이긴 합니다만 그 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자꾸 조국 전 장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김남국 변호사에게 계속 나오지만 네. 제가 알기로 김남국 변호사를 당에서 저곳에 보낸 게 아니라 찾다가 마지못해 간 곳이에요. 정말 제가 마지못해라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정봉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친해서 그 지역을 추천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친하다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가깝지는 않은데 정봉주 만약에 전 의원이 그쪽에 도전장을 내밀고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곳이 비었다는 생각을 김남국 변호사는 못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저 정도라면 본인이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사실 김남국 변호사가 저희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그렇게 인지도가 높다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또 지지도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너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과 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과를 꼭 이게 딱 연결시키는 건 조금 더 무리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준비한 몇 컷의 사진과 영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3면인데요. 영웅의 뒷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엘튼 존이라는 전설적 팝스타가 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엘튼 존의 뒷모습인데 윤경호 의원님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네. 저는 상당히 찡하던데요. 네. 두 가지 점입니다. 연예인들은 사실 대중들과 어찌 보면 운명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대중들의 여러 같은 후원이 없이는 성원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엘튼 존의 건강 상태가 일반인이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취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나 엘튼 존은 취소를 하지 않고 일단 무대에 섰고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병을 보니까 무슨 폐렴인데 조금씩 네. 더디게 진행되는 폐렴이라고 했어요. 기사에 보면 25곡 중에서 16번째 곡에서야 네.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바로 그런 점이 저렇게 중단을 하고 나가도 예.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렇죠. 계속해서 엘튼 존을 더 좋아하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저희가 생각이 관련 들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영화관에서 보는 엘튼 존의 나이가 73살, 한국 나이로는 74살이라고 하는데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 광경이었고요. 뉴질랜드에서 공연이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앓고 있는 보행폐렴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노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대 위에서 내려가는 뒷모습이었는데 팬들의 환호와 엘튼 존의 씁쓸한 뒷모습,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18면에 올라와 있는 사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달의 소녀,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가 에버글로우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이라는데 여자 BTS를 만들겠다. 이수만 사장 또 방시혁 사장이 여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한류를 더 확산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아는 그룹 없죠? 네, 저는 BTS뿐이 모릅니다. 저희 네. 딸이 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아이돌 그룹이 정말 세계 그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적 감성을 좀 자극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영혼 이런 부분들, 영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자신감 또는 자기 자신을 좀 믿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네. 그런 메시지하고 영상과 가사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지금 소녀 팬들, 소녀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덤층이 이렇게 두텁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나 BTS의 성공 요인을 볼 때 그 해당 소녀인지 소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노래가 갖는 그 메시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사업적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흥행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의 BTS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참 좋은 일이죠. 한류라는 게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높아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려고 하는 세계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제2의 BTS, 제2, 제3의 BTS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동아일보 1면에서 다루는 소식인데 사법 남용 의혹 법관 8명 가운데 7명이 다음 달이면 재판부로 복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8명의 판사가 관여됐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난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죠. 지금 지난주에 4명 정도 네. 1심 재판이 끝났고요. 물론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당국이 예.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무죄를 받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임성근 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헌법정신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재판부에서 얘기할 만큼 네. 당시에 상황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의원, 송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영장 판사로 있으면서 영장의 내용을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네. 압수했던 검찰의 기록 같은 것들을 위쪽에 전달했던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네. 이게 범죄로 처벌을 안 받는 것과 국민들의 이 재빨의 법원의 이 재판부가 독립된 상태에서 어떤 권력의 어떤 개입도 없이 그냥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저분들이 다 공교롭 게 없이 됐든 그 위쪽이 됐던 어떻게 보면은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서 더군다나 최종적인 판단도 아니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네. 이유로 다 그냥 일선에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까요? 저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6면에서 조금 더 깊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복귀 논란이라고 했죠. 복귀 논란. 어떤 거냐면, 네. 저희 지금 들어온 속보 소식을 하나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29번째, 30번째 확진자가 종로에서 발생했었는데 31번째 확진자가 어제 이제 30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하루 만에 추가가 된 셈인데요. 관련한 소식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논란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받는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타격을 주는 행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거 처음부터 재판을 배제한 것 자체가 잘못된 조치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된 내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윤경호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거다. 네. 사법농단이라는 거 의혹이라는 공세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보는 쪽과 반대로는 어떤 연유로든 간에 네. 판사가 이미 재판에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인데 1심의 무죄만으로 재판을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은 신뢰의 타격이다. 네. 두 개 사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정치적인 입장과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법연구라는 이 제도를 활용한 거와 예. 판사는 어찌됐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판사에게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1심의 무죄 판결만으로 복귀를 시키는 거는 정말 성급하고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대신 판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와 별도로 탄핵이라는 제도를 오히려 활용을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닐까. 네. 다만 이 신뢰에 타격을 주는 조치다 아니면 재판 배제 자체가 잘못된 조치다 이 두 가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네. 처음부터 이건 뭐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없이 부딪히는 거라서 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21일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죠. 관련하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장관님 의견에 좀 사실상 반박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시죠. 검찰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간단하게 잠깐만 코멘트 좀 해주시죠, 장관님. 기존 지침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장관님? 네, 저렇게 기자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질문을 하면 짧은 답이라도 할 만한데 여하튼 추 법무장관은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검사장 회의 소집했는데 검사들 회의에는 가겠지만 자, 그럼 회의 내용 다 공개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7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검사장 회의에 또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사태. 근데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또 검사들 요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을 공개하자는 건데요. 네. 핵심적인 것들은 지금 검찰 내부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분리하자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상황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아주 실무적인 논의가 아니고요. 네. 이 내용들이 파장이 되게 되면 정치적 논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네.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검찰이 어떤 유무죄 판대와 관련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문제, 이 분리 문제가 정치화되는 순간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희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준비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셔서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치를 시켜야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소위 다른 방식의 정치화의 방식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냥 기자분들에게 답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좀 발언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네. 총선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말을 아꼈다고 했는데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윤기찬 변호사님, 중앙일보 12면 기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추미애가 뽑은 모범 사례 일본은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무죄율이 낮다라는 의문표를 달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일본이 무죄율이 낮다. 그러니까 기소 자제를 했기 때문에 기소 신중히 해가지고 무죄율이 낮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에 대해서 네. 대신 그 일본의 경우는 기소 유예율이 상당히 높다는 60%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소 유예라는 제도는 유죄의 심증은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 하지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러면 사법 정의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재량권이 그만큼 남용될 위험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기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퍼센테이지가 60%라는 거죠.
한국은 20몇%인데 16%. 네. 따라서 이것은 옳은 사법제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율이 높은 것과 무죄율이 낮은 것 이런 거는 이제 조삼모사랑 비슷한 거네요. 의미가 없다는 자, 거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끝났네요. 저희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아침엔 매일경제는 내일부터 1시간 일은 8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